경기도 외곽 늦봄의 햇살이 화원 비닐하우스의 낡은 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강민서 안이 한희수는 흙이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쳤다. 태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이곳 이름 모를 시골 마을의 작은 화원에서 허브 모종을 정리하고 있을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터였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위장 생활에 기묘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3개월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일신그룹의 최진우 이사와의 정략 결혼. 그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올가매는 족쇄이자 거대한 거래였다. 아버지인 한 회장은 그녀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태하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말은 언제나 그녀의 모든 것을 묵살하는 무기였다. 그래서 그녀는 강민서라는 가짜 신분증과 최소한의 현금만을 챙겨 사라졌다. 화원 주인인 마음씨, 좋은 박씨 부부는 그녀가 서울에서 취업난에 지쳐 내려온 평범한 20대 여성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민서는 일부러 더 억척스럽게 일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육체 노동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수천억 원의 계약서 대신 꺾인 꽃가지를 걱정하는 이 삶이 어쩌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평화로운 도피처에 미묘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 전부터였다. 화원 근처에 새로 생긴 물류창고로 물건을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 박지혁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말이 없었고 표정도 거의 없었다. 그는 언제나 검은색 작업복 차림이었고 볕에 그을린 피부와 무심한 눈빛은 그가 거친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게 했다. 민서는 그를 몇 번 마주쳤다. 그는 무거운 비료 포대를 나르는 그녀를 잠시 쳐다볼 뿐 돕겠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저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처리하고 담배 한 대를 피운 뒤 낡은 1톤 트럭을 몰고 사라졌다. 민서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편했다. 이곳 사람들의 과도한 친절이나 동정이 때로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그 무심한 남자가 그녀의 삶에 예고 없이 끼어들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민서는 화원 정리를 마치고 자전거를 끌고 좁은 시골길을 따라 퇴근하고 있었다. 화원에서 그녀의 작은 원룸까지는 자전거로 20분 거리. 길은 한적했지만 오늘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이, 아가씨. 혼자 가시나 낯선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민서가 돌아보자 추리닝 차림의 남자 셋이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인 듯했다. 낮에도 몇 번 마주쳤지만 술 냄새를 풍기며 길을 막아선 것은 처음이었다. 비켜주세요. 민서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자전거 핸들을 꽉 잡았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후계자로서 온갖 위기 상황 대처 훈련을 받았지만 그것은 회의실 안에서의 이야기였다. 지금 그녀는 그저 연약한 강민서일 뿐이었다. 왜 이리 쌀쌀맞아? 우리가 뭐 잡아먹나 그냥 저녁이나 같이 하자는 거지. 리더 격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서며 민서의 팔을 잡으려 했다.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이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그들 바로 옆에 멈춰 섰다. 박지혁이었다. 그는 운전석에서 내려 트럭 문을 쾅 닫았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가 풍기는 기운은 단순한 배달 기사의 것이 아니었다. 남자 셋이 술 기운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뭐야, 이 자식은. 아가씨 남자친구라도 되나 리더 격인 남자가 객기를 부리며 침을 뱉었다.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민서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남자들을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가던 길 가시죠. 입은 겁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네가 뭔데 끼어들어 죽고 싶어.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둔탁한 소리 대신
억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리더격인 남자가 복부를 감싸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지혁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언제 움직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남은 2명이 당황한 듯 욕설을 내뱉으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지혁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다른 한 명은 발길질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허공을 갈랐다. 지혁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고 그대로 몸을 돌려 두 번째 남자의 다리 관절을 발로 걷어찼다.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이어졌고 10초도 차이 되지 않아 건장한 남자 2명이 추가로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민서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것은 단순한 싸움 실력이 아니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의 움직임.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효율적인 제압술. 그녀가 알고 있던 가난한 배달기사 박지혁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 그는 쓰러진 남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국도변 농장 입구입니다. 폭행 신고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위치를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민서를 돌아보았다. 괜찮습니까?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포와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의구심이 뒤섞였다. 감사합니다.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는 누구일까? 왜 이런 시골 마을에서 배달기사 행세를 하고 있는 걸까? 권도준, 즉 박지혁은 눈앞의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진짜 임무는 이곳 물류 창고를 거점으로 한 진양그룹 내부의 자금 세탁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진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 내부의 적들을 솎아내기 위해 밑바닥부터 위장 잠입한 상태였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 여자 강민서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평범한 시골 여자라기엔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배어 있었고 공영에 처했을 때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눈빛의 힘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녀가 태아그룹의 한희수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위험하니 데려다 주죠. 도준이 트럭 조수석 문을 열며 말했다. 그의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저 불량배들만큼이나 이 남자도 미스터리하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민서는 자전거를 트럭 짐칸에 싣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낡은 트럭 내부는 의외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담배 냄새와 희미한 기계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도준은 말없이 시동을 걸었다.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아까 그건... 민서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세요. 그녀는 최대한 평범한 호기심인 척 질문을 던졌다. 도준은 운전대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어릴 때 좀 배웠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었는데 가끔은 도움이 되더군요. 그의 대답은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듯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원룸 주소를 물었고 민서가 알려준 곳에 정확히 차를 세웠다. 고맙습니다. 정말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민서가 차에서 내리며 다시 한번 인사했다. 신세를 졌네요. 제가 저녁이라도... 그녀는 예의상 말했지만 그가 거절하기를 바랐다. 도준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보다는 강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됐습니다. 저녁은 혼자 먹는 게 편합니다. 그는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트럭을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트럭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박지혁, 가난한 기사.
그는 오늘 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평화로운 위장 생활에 던져진 가장 큰 물음표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한편 어둠 속을 달리던 도주는 100미러로 멀어지는 민서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특정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타겟 B 물류창고 관리자 외에 특이사항 발생. 강민서라는 여자 신원 확인 필요. 단순한 마을 주민이 아닐 가능성 있음. 그는 오늘 밤 자신이 필요 이상의 힘을 썼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여자의 겁에 질린 눈빛을 보았을 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것은 훈련된 본능이었지만 그 본능 밑바닥에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감정이 꿈틀대고 있었다. 진양그룹의 후계자인 그와 정체 모를 시골 여자.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강민서와 박지혁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다음 날 지혁이 평소처럼 화원의 비료를 배달하러 왔을 때 민서는 일부러 그를 피했다. 하지만 수십 킬로그램짜리 포대를 창고로 옮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어젯밤 그가 보여준 무시무시한 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캔커피 2개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서가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다. 지혁은 땀을 닦던 수건을 목에 걸치며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없이 캔을 받아 들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캔을 땄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경계심은 조금 누그러진 듯 보였다. 앞으로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동네 보기보다 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무심하게 말했다. 특히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그 말은 충고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웠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민서는 퇴근길에 그를 다시 마주쳤다. 그가 트럭을 세워두고 근처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고 있었다. 민서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그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제가 저녁 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라도 괜찮으면. 지혁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쳐다봤다. 그는 늘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말없이 옆자리를 가리켰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번째 비밀스러운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다. 태아그룹의 한희수와 진양그룹의 권도준이 단돈 10,000원짜리 분식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아이러니한 순간이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민서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물었다. 지혁은 어묵꼬치를 입에 문 채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그는 떡볶이를 하나 집어먹었다. 맵고 자극적인 맛이 혀를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평생 고급 레스토랑에 정제된 음식만 먹어온 그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다. 민서 씨는 이런 거 잘 먹네요. 보기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가 처음으로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민서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보기엔 안 그럴 것 같다는 말은 그녀가 강민서로 완벽하게 위장했다는 뜻이었으니까. 저도 겉보기랑은 좀 달라요. 억척스럽다는 말도 자주 듣고요. 그녀는 일부러 더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화원의 진상 손님 이야기, 물류창고의 고된 육체노동 이야기. 서로의 과거, 가족 미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정한 규칙과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금 여기의 모습으로만 존재했다. 가난한 시골 여자와 거친 배달기사. 그 단순한 정체성이 두 사람에게는 오히려 숨쉴 구멍이 되어주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민서 아니 한희수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걸터앉아 침대 밑 상자에 숨겨둔 위성 암호화 노트북을 꺼냈다. 노트북을 켜자마자 수십 통의 긴급 메시지가 쏟아졌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최 이사 측에서 결혼 일정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귀하십시오. 더 이상은 막기 어렵습니다. 태아그룹 한 회장의 비서실장이 보낸 절박한 메시지들이었다. 이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모든 메시지를 읽고 마지막에 뜬 영상통화 요청을 거절 버튼 하나로 무시해버렸다. 그녀는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강민서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시 태아의 후계자 한희수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상자 속에 밀어 넣었다. 아직은 돌아갈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들은 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우연이었다. 퇴근 후 머리를 식히러 강변을 찾은 민서와 아마도 그 역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온 지혁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둑길을 걸었다. 하에 진력의 강물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시원했다. 박지혁 씨는 왜 여기서 일해요? 민서가 불쑥 물었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배달기사가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움직임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사롭지 않았다. 그냥 돈 벌려고요. 지역의 대답은 싱거웠다.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몸이라도 써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냉소가 배어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영이었지만 그 영이 속에는 권도준의 진심이 일부 담겨 있었다. 진양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자신은 무엇인가? 그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민서 씨는요, 서울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시골까지 와서 고생합니까? 민서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도망쳐왔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의 조각을 흘렸다. 숨이 막혀서요. 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는 게 싫었어요. 그녀는 그것이 가난한 취업 준비생의 푸념처럼 들리길 바랐다. 지혁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해진 길. 그 말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 역시 평생을 진양의 후계자라는 정해진 길 위에서 살아왔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숨 막힘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어쩌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도 여긴 너무 위험합니다. 그는 주제를 돌렸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서로의 비밀을 모른 채 서로가 만든 가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고독과 아픔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연민을 느꼈고 그 연민은 위험한 속도로 다른 감정을 향해 자라나고 있었다. 그 시각 지역이 집이라고 부르는 곳. 그것은 낡은 원룸이 아니라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첨단 보안 시설을 갖춘 은신처, 세이프 하우스였다. 박지혁의 작업복을 벗어던진 권도준은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걸친 채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았다. 모니터에는 그가 해킹으로 빼낸 물류 창고의 비밀 장부와 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의 팀원인 보안 전문가가 화상으로 보고했다. 도련님, 자금 세탁의 흐름을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결국 일신그룹의 최진우 이사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정황입니다. 최진우 도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최진우는 최근 태아그룹과의 합병건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신원 확인 요청하신 강민서라는 여자 말입니다만 신원 조회가 깨끗해도 너무 깨끗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신분처럼요. 도준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강민서, 씩씩한 척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던 여자.
그녀 역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녀의 정체보다 최진우와의 연결고리가 더 중요했다. 일단 최진우 라인을 덮아. 강민석 건은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다시 며칠이 지났다. 민서와 지혁은 이제 제법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화원 근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으로 늦은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고된 노동 후 먹는 짭짤한 국물 맛은 꿀맛이었다. 지혁 씨는 꿈이 뭐예요? 민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발을 불며 물었다. 꿈이라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혁이 젓가락을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냥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조용히 사는 거. 그는 피식 웃었다. 너무 소박한가? 아니요. 멋있네요. 민서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 역시 그런 삶을 꿈꾸고 있었다. 나는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게 꿈이에요. 아주 작아도 되니까 아무 방해 안 받고 내가 좋아하는 꽃들만 실컷 심어보는 거.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지혁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작은 정원, 수천억 원의 상속자에게는 너무도 소박한 꿈. 하지만 강민서에게는 절실한 꿈. 그는 그녀의 순수함이 진짜라고 믿고 싶어졌다. 동시에 그녀가 가짜 신분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들은 라면 국물까지 깨끗이 비웠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다. 지혁이 일어나 트럭으로 가더니 무릎 담요 하나를 가져와 민서에게 툭 던져주었다. 트럭에 굴러다니던 겁니다. 감기 걸리지 말고.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먼저 자리를 떴다. 민서는 그의 거칠지만 다정한 배려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서로의 거짓된 모습 속에서 가장 진실된 위로를 받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일신그룹 타워, 그 최상층에 위치한 최진우 이사의 사무실은 냉기류가 감돌았다. 최진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수트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은 그의 불쾌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아직도 못 찾았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무실 중앙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보안팀장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한희수 아가씨께서 작정하고 잠적하신 듯합니다. 모든 신용카드와 통신 기록이 끊겼습니다. 최진우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작정하고 감히 나 최진우와의 결혼을 앞두고 시골 쥐새끼처럼 숨어 그는 조롱하듯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희수의 실종은 단순한 파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아그룹과의 합병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나아가 진양그룹까지 삼키려던 거대한 계획의 차질을 의미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대한민국 모든 CCTV, 모든 통신망 하다못해 안면 인식 기술까지 총동원해. 내게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그 여자에게 똑똑히 알려줘야지. 그는 책상 위에 태블릿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난 화면이 그의 조급함을 대변했다. 일주일 주겠다. 일주일 안에 그 여자를 내 앞에 데려다 놔. 그 시각 경기도 외곽의 작은 화원에서 한희수, 즉 강민서는 최진우의 살벌한 추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화원 주인인 박 사장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박 사장은 낡은 장부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이러다 정말 문 닫게 생겼네, 민서씨. 장마철에 병충해가 도는 바람에 납품할 꽃들 절반이 망가졌어. 위약금 물어줄 돈도 없는데. 민서는 박 사장이 내민 장부를 무심코 넘겨보았다. 그녀는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장부를 보는 순간 숫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다. 구조적인 문제였다. 사장님, 이건 병충해 때문만은 아닌데요. 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서 씨. 박 사장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장부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보세요. 매입처가 너무 단일화되어 있어요. 리스크 분산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이 B2B 계약 조건 너무 불리한데요. 현금 유동성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민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은 채 태하그룹의 전략기획실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문제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재고 자산을 담보로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해요.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계약서, 이건 표준 약관 위반 소지도 있어요. 공정위에 제소하면 그녀는 한참 동안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날카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 사장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취업난에 지쳐 내려왔다던 아가씨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였다. 배달 왔습니다. 박지혁, 즉 권도준이 무거운 비료 포대를 어깨에 맨 채 창고 입구에 서 있었다. 그가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마지막에 내뱉은 공정위 제소와 SCM 최적화라는 단어를 분명히 들었다. 순간 창고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황급히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게 좀 있어서요. 하하, 그냥 헛소리예요, 사장님. 그녀의 변명은 횡설수설 앞뒤가 맞지 않았다. 박 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서와 지혁을 번갈아 쳐다봤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비료 포대를 창고 구석에 내려놓았다. 그는 민서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그녀의 변명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평소처럼 영수증에 서명을 받고 묵묵히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민서, 씩씩하고 순진해 보이던 여자. 하지만 방금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대기업의 유능한 전략가 그 이상이었다. 억양 용어 선택 문제 분석 능력까지. 저것은 절대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트럭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민서의 굳은 표정을 확인했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다. 그날 밤 권도준은 자신의 안전가옥에서 팀원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강민서, 다시 단순 신원 조회가 아니야. 국내 모든 경영대학원 컨설팅 펌 대기업 전략기획실 출신 인물 중에 최근 실종되거나 휴직한 사람 전부 대조해. SCM, B2B 계약법 전문가다. 어떻게든 찾아내.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민서와 지역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마주쳤지만 예전처럼 편안하게 농담을 건네거나 컵라면을 나눠 먹지 않았다. 민서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 애써 더 밝게 행동했지만 지혁은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두 번째 균열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지혁의 차례였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퇴근길이 겹친 두 사람은 비를 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나란히 서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다. 그때 지혁의 주머니에서 평소와 다른 벨소리가 울렸다. 일반적인 휴대폰 소리가 아닌 낮고 기계적인 진동음에 가까웠다. 지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민서에게서 멀어지며 전화를 받았다. 말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무뚝뚝한 박지혁의 것이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권도준의 목소리였다. 데이터 확보는 추적 가능성은 제로여야 한다고 했을 텐데. Execute Protocol Delta. 당장 자산 동결시키고 모든 백업 라인 폐쇄해. No traceability. 내 말 알아들었나? 그는 유창한 영어와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 같은 단어들을 짧고 정확하게 내뱉었다.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빗소리마저 잠잠해진 듯 했다. 민서는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프로토콜 델타, no traceability. 저것은 배달기사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 군사작전 혹은 그보다 더 은밀한 기업 보안팀에서나 사용하는 용어였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후계자로서 아버지의 보안팀에게서 비슷한 브리핑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지역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화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지역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스팸 전화입니다. 요즘엔 별 이상한 놈들이 다 있어서. 그의 변명은 민서의 실수만큼이나 어설펐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을 불량배들에게서 구해준 가난한 기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녀 앞에는 자신처럼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서로를 향한 알 수 없는 끌림과 위로는 이제 날카로운 의심과 경계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3장의 상호 의심 이후 강민서와 박지혁 사이의 공개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마치 자석에 같은 극처럼 서로를 밀어냈다. 민서는 화원 구석에서, 지혁은 물류 창고에서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불필요한 마주침을 피했다. 하지만 운명은 혹은 최진우의 그림자는 그들의 암묵적인 거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흐렸다. 오후 늦게 박 사장은 민서에게 근처 농자재 시장에 가서 급히 필요한 물품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화원에 작은 트럭키를 건네받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고, 이놈의 고물이 또 말썽이네. 박 사장이 트럭 보닛을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지혁이 그의 1톤 트럭을 몰고 화원 입구로 들어섰다. 그는 납품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난처한 표정의 박 사장과 민서를 본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창을 내렸다. 어디 가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박 사장이 반색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고, 박 기사. 마침 잘 왔네. 우리 민서 씨가 시장에 가야 하는데 차가 이 모양이라. 지역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이 여자와 단둘이 좁은 트럭 안에 다시 앉게 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턱짓으로 조수석을 가리켰다. 타시죠. 어차피 가는 길입니다. 민서 역시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박 사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트럭에 올라탔다.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3장에서 서로의 비밀을 건드린 이후 그 어떤 시시콜콜한 대화도 불가능했다. 민서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지혁은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들의 평범한 이웃 연극은 완전히 막을 내린 뒤였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포장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2차선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 권도준, 즉 박지혁의 훈련된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100미러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붙고 있었다. 평범한 차량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저 차는 이 시골길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속도를 조금 늦췄다. 세단도 속도를 늦췄다. 다시 속도를 올리자 세단도 정확히 그만큼의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왔다. 젠장.
지역이 낮게 욕설을 읊조렸다. 민서가 그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네, 뭐라고? 안전벨트 꽉 매요.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그리고 손잡이 꽉 잡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더 이상 박지혁이 아니었다. 진양그룹의 후계자, 온갖 위협에 대비해 훈련받은 권도준이었다. 무슨 일인데요? 민서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리기 시작했다. 지혁은 대답 대신 핸들을 급격히 꺾어 좁은 농로로 빠졌다. 낡은 트럭이 거칠게 요동쳤고 민서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끼익. 검은색 세단 역시 무리한 방향 전환으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그들을 뒤쫓았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누구예요? 날 쫓는 거예요? 아니면... 지혁 씨를 민서가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그녀 역시 보통의 위기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다. 지혁은 좁은 농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며 대답했다. 모르겠소. 하지만 저놈들 보통 실력이 아냐. 훈련받은 놈들이야. 그의 눈은 백미러와 전방을 1초도 쉬지 않고 오갔다. 세단이 속도를 높여 트럭 뒷공무니에 바짝 붙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가벼운 추돌이 일어났다. 트럭이 휘청거렸지만 지혁은 침착하게 카운터 스티어를 날리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런 썩은 고물 트럭으로 그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만약 그의 방탄 처리된 지바겐이었다면 저런 승용차쯤은 가볍게 밀어버렸을 터였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다. 앞뒤로 포위된 상황. 최진우의 사냥개들이 마침내 그녀를 찾아낸 것이었다. 하지만 한희수는 그 사실을 몰랐고 권도주는 저들이 자신의 내부적인지 아니면 이 여자 강민서를 노리는 자들인지 판단해야 했다. 길 막혀요. 민서가 전방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앞쪽 세단이 길을 비스듬히 막아서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잡힐 터였다. 지혁은 일순간 망설였다. 이 여자를 버리고 혼자 탈출할 것인가. 하지만 그 망설임은 0.1초도 되지 않았다. 머리 숙여 그는 소리치는 동시에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트럭이 미친 듯이 뒤로 돌진하며 뒤따라오던 세단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콱과광,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양쪽 차체가 찌그러졌다. 지혁은 그 충격의 반동을 이용해 다시 기어를 1단으로 바꾸고 핸들을 꺾어 90도 드리프트를 감행했다. 낡은 1톤 트럭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트럭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길을 막고 있던 앞쪽 세단의 측면을 들이받고 밭두렁을 넘어 그대로 비포장도로로 돌진했다. 그것은 운전이 아니라 고개에 가까웠다. 민서는 손잡이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며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다. 지혁은 자신이 조사 중이던 물류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새로 지어져 아직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복잡한 미로 같은 곳이었다. 그는 뒤쫓아오는 세단들을 따돌리기 위해 컨테이너 더미 사이 좁은 화물 통로를 질주했다. 세단들은 승용차의 한계 때문에 트럭의 기동성을 따라오지 못하고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역은 거대한 폐기물 처리장 뒤편에 사각지대로 트럭을 밀어놓고는 급히 시동을 껐다. 멀리서 세단들이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좁은 트럭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두 사람의 심장 박동소리만이 가득 찼다. 얼마나 지났을까?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지혁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핸들의 이마를 기댔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조수석을 돌아보았다. 민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울지 않았다. 괜찮습니까? 그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민서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며 지역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까 그 운전, 그건 어릴 때 좀 배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운전하는 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나 가능한 일이죠. 특수부대, 혹은 그에 준하는 보안팀. 그녀는 숨을 골랐다. 박지혁 씨,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3장에서 던졌던 의심과는 차원이 다른 확신에 찬 질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시골 처녀 강민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상대를 꿰뚫어보는 태아그룹의 후계자 한희수의 그것이었다.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거짓된 정체가 이 격렬한 추격전 끝에 너덜너덜해진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낡은 트럭 안 한희수의 날카로운 질문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박지혁 씨,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권도주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위장은 저돌적인 운전 실력과 함께 산산조각 난 후였다. 그가 입을 열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끽끽! 메울리서 들려왔던 타이어 마찰음이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그들이 숨어있던 폐기물 처리장 입구로 아까 그들을 쫓던 검은색 세단 2대가 다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애초에 이 물류 창고 전체를 포위하고 수색 중이었을지도 몰랐다. 젠장. 아직 안 갔어. 도준이 낮게 욕설을 내뱉으며 시동키를 쥐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세단 2대가 완벽하게 트럭의 앞뒤를 가로막았다. 도망칠 구멍은 없었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5-6명이 내렸다. 그들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사설 경호, 인력 혹은 그 이상의 해결사들이었다. 선두에 선 남자가 트럭의 운전석 문으로 다가와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도준이 창문을 내리자 남자가 안을 훑어보더니 이수와 눈이 마주치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찾았습니다, 아가씨. 한희수 아가씨. 최진루 이사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곱게 따라오시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권도준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한희수, 태아그룹의 한희수. 최진우의 약혼녀. 그가 쫓고 있던 비자금의 종착지인 일신그룹의 최진우와 정략결혼이 예정된 여자. 강민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정체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이수는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도중까지 해치려 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트럭 문을 열고 내리며 도준을 가로막아 섰다. 이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만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날 데리러 온 거라면 나만 데려가요. 남자가 조롱하듯 웃었다. 아쉽지만 이 남자도 같이 가야겠습니다. 아가씨의 비밀스러운 데이트. 상대가 누군지 이사님께서 아주 궁금해하셔서 말입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증인이 남아서도 안 되고요. 그는 손짓했다. 남자들이 양쪽에서 동시에 움직였다. 도준과 이수를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이수와 도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단 1초의 시선 교환. 그 안에는 배신감이나 놀라움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민서와 박지혁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었다. 그들은 동시에 각자의 주머니에 숨겨둔 진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남자들은 그들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줄 알고 비웃으며 다가왔다. 소용없어. 여기선 전화도 안 터. 남자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명령이 터져 나왔다. 이수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김비서, 코드 레드, 내 위치 추적해. 지금 당장 전원 투입해. 5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처녀의 것이 아니었다.
태아그룹의 후계자 한희수의 차가운 명령이었다. 도준 역시 자신의 위성 암호화폰을 귀에 대고 외쳤다. 오 팀장, 프로토콜 제로. 위치 전송한다. 5분 내로 전원 투입. 반복한다. 프로토콜 제로다. 그것은 박지혁의 목소리가 아닌 진양그룹 보안팀 전체를 움직이는 권도준 본부장의 목소리였다. 최진우의 부하들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코드 레드, 프로토콜 제로. 평범한 민간인들이 사용할 단어가 아니었다. 그들이 당황한 사이 멀리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듯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두 대의 소리가 아니었다. 콰르르르릉. 물류 창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입구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완벽하게 대열을 갖춘 검은색 세단 행렬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다. 한쪽은 제네시스 G90, 다른 한쪽은 아우디 A2로 통일된 최소 10대 이상의 차량이었다. 차량들이 일제히 그들을 둘러싸듯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완벽한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최진우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압도하며 포위망을 구축했다. 그리고 2명의 남자가 각자의 행렬에서 걸어 나왔다. 한쪽에서는 태아그룹의 푸른색 라펠핀을 단 김비서가 뛰어와 이수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무사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진양그룹의 회색 넥타이핀을 한 군인처럼 각 잡힌 자세에 오 팀장이 도준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도련님, 명령 수행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한희수는 박지혁을 향해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남자를 알아보았다. 진양그룹의 전설적인 보안팀장 오진환. 아버지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 그렇다면 자신을 구해준 가난한 기사 박지혁의 정체는 진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권도준 역시 강민서를 향해 아가씨라고 부르는 김비서를 알아보았다. 태아그룹 한 회장의 그림자이자 오른팔. 그렇다면 병충해를 걱정하던 순진한 시골 소녀 강민서의 정체는 태아그룹의 외동딸 한희수. 두 사람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과 겁에 질린 최진우의 부하들, 그리고 이 비현실적인 대치 상황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민서도 박지혁도 그 자리에 없었다. 서로를 속여왔던 두 개의 거대한 가면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벗겨져 내렸다. 태아그룹과 진양그룹, 대한민국 재계를 양분하는 두 라이벌 그룹의 후계자. 그들의 비밀스러운 데이트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물류 창고의 혼란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태아그룹과 진양그룹의 정예 경호팀은 그 숫자는 물론 훈련의 질에서도 최진우가 급조한 해결사들을 압도했다. 오 팀장과 김 비서는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 암묵적인 합의를 마쳤다. 그들은 이 불미스러운 사태에 증거인 최진우의 부하들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다. 한희수와 권도준은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아니, 개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연극이 끝난 무대 위에 버려진 배우처럼 낯설어진 서로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강민서의 흙 묻은 작업복과 박지혁의 낡은 트럭이 이질적인 소품처럼 느껴졌다. 김 비서가 두꺼운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와 이수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오 팀장은 도준에게 방탄조끼가 내장된 새 재킷을 건넸다. 아가씨, 돌아가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김 비서의 말에 이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도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이 사람과 얘기해야겠어요. 단둘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준 역시 오 팀장에게 비슷한 지시를 내렸다. 근처의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분과 함께 결국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진양그룹 소유의 6성급 호텔 더 진양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었다. 태하의 후계자가 라이벌 그룹의 심장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지금 이수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차를 타고 경호 차량에 철통 같은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다. 트럭에서의 숨막히는 침묵과는 또 다른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스위트룸의 거실은 축구장만큼이나 넓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보다 더 멀어 보였다. 이수는 샤워를 마치고 호텔에서 제공한 실크 가운을 걸친 채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도준 역시 편안한 스웨터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푼 군인처럼 꼿꼿했다. 재미있었나 봐요. 박지혁 씨. 이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난한 기사 행세하면서 불쌍한 시골 여자애 구해주는 놀이. 진양그룹 후계자께서 직접 하시기엔 꽤나 시시콜콜한 취미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도준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몇 걸음 뒤에 멈춰 섰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한희수 씨. 그가 한희수 씨라는 호칭을 입에 올리는 순간 강민서와 박지혁이 함께 나눴던 모든 시간은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일신그룹 최진우의 약혼녀께서 왜 그런 시골 구석에서 흙이나 만지고 있었을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혹시 우리 물류 창고를 염탐하러 온 건가? 태하그룹이 진양의 새로운 물류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후계자가 직접 위장 잠입까지 할 줄은 몰랐군.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임무가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더 분노하고 있었다. 이수가 그제야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어려 있었다. 염탐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최진우와의 약혼을 앞둔 태하의 딸. 어떻게든 약점이라도 잡아보려고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거냐고 묻잖아요.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날 구해준 그날 밤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이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그의 모습,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던 소박한 모습, 무심한 척 건네주던 무릎다며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당신 정체를 알았다면 그렇게 위험하게 놔뒀을 것 같나. 도준이 맞받아쳤다. 당신이 태하의 한희수라는 걸 알았다면 난 당신을 최진우의 개들로부터 구해주긴커녕 내 비밀 작전 구역에서 당장 끌어냈을 거야. 당신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됐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강민서라는 여자에게 인간적인 호기심을 가졌지만 한희수라는 존재는 그의 적일 뿐이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진실은 더 큰 불신을 낳았다. 그들이 강민서와 박지형으로서 나눴던 감정들은 이제 독이 되어버렸다. 서로의 평범함에 끌렸던 마음, 정해진 길을 벗어나고 싶다던 서로의 고백.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순수한 부분을 보고 위로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서로의 가장 교묘한 위장술에 놀아난 꼴이었다. 나가겠어요. 이수가 가운 끈을 고쳐매며 말했다. 여기 더 있다간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녀는 김비서에게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도준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러시지.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도 한희수 씨. 이수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섰다. 도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당신이 도망쳤던 그 남자 최진우.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놈이야.
그리고 그는 이제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노리고 있겠지. 당신 덕분에. 이수는 대답 없이 스위트룸의 문을 열고 나갔다. 복대는 태아그룹의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의 밀스러운 데이트가 쌓아 올린 연약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정체를 아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되어버렸다. 한희수가 더 진양 펜트하우스를 떠난 지 채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단독 태하그룹 한희수 상무와 진양그룹 권도준 본부장, 심야의 비밀 회동. 포착 라이벌 후계자들의 은밀한 만남. 그 이유는 기사는 선정적이었고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이 함께 실렸다. 화원 근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던 강민서와 박지혁의 사진 강변을 나란히 걷던 두 사람의 뒷모습.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기사 본문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물론 그 사진은 최진우가 한희수를 추적하기 위해 붙였던 흥신소 직원들이 찍어둔 것이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로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불타오르는 여론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물류 창고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두 그룹의 경호팀에게 무력하게 제압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을 느꼈다. 감히 자신을 속이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적대 관계인 진양그룹의 후계자와 붙어먹어 그는 이수와 도준 그리고 그들의 가문 모두에게 모욕을 주기로 결심했다. 여론은 1차 경고일 뿐이야. 최진우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확보한 진양 물류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데이터를 이용해 태아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입찰가 정보와 함께 익명으로 태아 측 경쟁사 A에 넘겨. 동시에 태아의 SCM 데이터를 해킹해서 진양의 최대 고객사 B에 유출시켜. 그의 계획은 잔인하고 정교했다. 언론을 이용해 두 가문의 감정을 흔들어 놓은 뒤 실제 비즈니스에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었다. 그는 두 그룹이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 생각이었다. 태아는 진양이 자신들의 입찰 정보를 빼돌렸다고 의심할 것이고, 진양은 태아가 자신들의 고객사를 빼앗기 위해 기밀을 유출했다고 믿게 될 터였다. 이 모든 혼란의 뒤에서 일신그룹이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이다. 태아그룹 본사 한희수는 아버지인 한 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 회장의 집무실에는 태산 같은 분노가 감돌았다. 해명해보거라. 이게 다 무슨 추태냐. 최 이사와의 결혼을 피해 도망친 것도 모자라. 하필이면 진양 논팽이랑 시골 구석에서 한 회장이 신문 한 면을 그녀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도준에게 느낀 배신감과 별개로 강민서로서의 짧은 자유가 이런 식으로 더럽혀진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바로 그때 전략기획실장이 황급히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마감된 신도시 스마트시티 입찰권 경쟁사 A가 저희보다 0.1%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이건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한 회장의 눈이 충혈되었다. 내부 정보 유출이라니. 그 순간 이수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스캔들 기사, 그리고 귀신 같은 타이밍의 입찰 실패. 너무 공교로웠다. 경쟁사 A. 최근 일신그룹과 M&A 논의가 있었던 곳 아닌가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기획실장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각 진양그룹 권도준의 사무실. 그 역시 아버지 권 회장과 불편한 대면을 하고 있었다. 권 회장은 스캔들 기사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는 오직 결과로만 아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태하 계집애랑 연애 노름할 시간은 있었나 보구나. 네가 맡았던 물류창고 비자금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최종 증거 확보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준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최진우를 쫓고 있었는데
한희수 상무건과 엮이면서 타겟이 눈치챘습니다. 지금은 모든 라인이 멈췄습니다. 권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때 오 팀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본부장님, 최대 고객사인 비사에서 태아그룹 측으로 갈아타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유가 저희 SCM 시스템에 기밀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는군요. 도주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스캔들은 연막이었다. 진짜 공격은 비즈니스 그 자체였다. 최진우가 자신의 잠입을 눈치챘을 리는 없었다. 하지만 한희수를 쫓는 과정에서 혹은 물류 창고 대치 상황에서 무언가 단서를 잡았고 그가 조사하던 비자금 라인 진양의 약점과 태하의 입찰 정보, 태하의 약점을 동시에 공격한 것이다. 그는 두 그룹 모두를 적으로 돌릴 만큼 오만하고 또 그럴 만한 카드를 쥐고 있었다. 그날 밤 한희수는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권도준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오후 10시 N서울타워 최상층 단둘이. 그것은 진양 소유의 호텔도 태아 소유의 빌딩도 아닌 중립적인 장소였다. 도준은 확인이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약속된 시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N서울타워의 레스토랑 전체가 폐쇄되었다. 한희수와 권도준은 수십 미터의 거리를 두고 테이블 양끝에 앉았다. 어제 펜트하우스에서의 대치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거짓된 모습에 분노하는 연인이 아니었다. 각자의 제국을 지켜야 하는 두 명의 지휘관이었다. 스캔들 재미있더군요. 이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덕분에 아버지께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뺨을 맞을 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도주는 물잔을 들어 입을 축였다. 입찰건 유감이군. 우리도 최대 고객사를 잃었어. 최진우 지시겠죠. 이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을 쫓던 건지 나를 쫓던 건진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둘 다 물린 셈이야. 당신은 그놈의 비자금을 캐고 있었고 나는 그놈의 발목을 잡을 약혼녀였으니까.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빠른 상황 판단력에 놀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맞아. 그는 우리 둘을 동시에 공격했어.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는 동안 뒤에서 모든 이득을 챙기겠지.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왜 그놈에게서 도망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은 그놈을 피할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라이벌이었고 서로의 정체를 속였던 기만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생겼다. 어설픈 동맹이네요. 이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최진우를 무너뜨리기 전까지 딱 그 순간까지만. 좋아.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가진 최진우의 비자금 흐름도 데이터를 주지. 대신 당신은 태아그룹과 일신그룹의 합병계약서 원본과 당신이 아는 최진우의 모든 것을 내게 넘겨. 그놈의 사적인 약점까지 포함해서. 이슈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야경을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실루엣은 위태로운 협상을 마친 두 마리의 맹수 같았다. 최진우를 처리하고 나면 이수가 말했다. 우리는 다시 저기에요, 권도준 본부장. 당연한 소리를 한희수 상무. 도준이 대답했다. 그렇게 강민서와 박지혁의 연약한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 한희수와 권도준의 냉혹하고 위험한 동맹이 싹트고 있었다. 두 재벌 후계자의 방역은 N서울타워에서의 냉혹한 맹세 직후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그룹으로 복귀했지만 물밑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공동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의 전쟁 본부는 태하도 진양도 아닌 제3의 장소. 한남동에 위치한 권도준 소유의 비밀항가 세이프하우스에 차려졌다. 이곳은
최첨단 보안 장비로 둘러싸인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요새였다. 한희수는 태하그룹의 핵심 전략 분석팀을, 권도준은 진양그룹의 최정예 사이버 보안팀, 그가 오 팀장이라 부르던 팀을 이끌고 그곳에 모였다. 서로 다른 넥타이와 라펠핀을 착용한 두 그룹의 엘리트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노골적으로 경계했지만 그들의 리더인 이수와 도준의 냉철한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수가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서의 어설픈 미소를 짓지 않았다. 권 본부장님이 넘긴 최진우의 비자금 흐름도입니다. 이 돈은 현재 차명 계좌 10여 개를 거쳐 페이퍼 컴퍼니 BA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최진우는 이 자금으로 다음 주 코스닥 상장사 C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할 겁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C기업의 주가 그래프를 띄웠다. C기업은 최근 악재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기술 특허를 보유한 알짜 기업이죠. 최진우는 이 사실을 알고 공포 매물을 유도해 헐값에 삼키려는 겁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가장 탐욕스러워지는 순간에 덫을 놓을 겁니다. 이수의 계획은 베어 트랩, 베어 트랩이었다. 최진우가 비자금을 총동원해 C기업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보다 더 거대한 자본 태하와 진양이 비밀리에 동원한 자본을 이용해 주가를 일시적으로 폭락시킨다. 최진우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비자금을 끌어들일 것이고 그 순간 금융감독원과 언론에 그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을 터뜨려 그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동결시키는 것이었다. 문제는 권도준이 이수의 브리핑을 이어받았다. 그의 분위기는 박지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조직적이었다. 이 재무적인 공격만으로는 최진우를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는 꼬리 자르기의 명수죠. 모든 법적 책임은 페이퍼 컴퍼니의 유령 대표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는 스크린의 일신그룹의 내부 서버 구조도를 띄웠다. 그것은 그가 수개월간 잠입하며 파악한 기밀 중의 기밀이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비자금의 흐름을 최진우가 직접 지시했다는 원본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일신그룹 메인 서버가 아닌 그의 집무실에 있는 개인 금고 내부에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전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수가 금융전쟁을 지휘하며 최진우의 돈줄을 끊고 그의 시선을 완벽하게 분산시키는 동안 도준은 자신의 최정예 팀을 이끌고 일신그룹 타워의 심장부 최진우의 집무실로 직접 침투해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일신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오 팀장이 맡습니다. 하지만 최진우의 개인 금고는 지문 홍채 그리고 64자리 암호로 잠겨 있습니다. 도준이 말했다. 지문과 홍채는 이미 확보했지만 암호는 한희수 상무,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블릿에 최진우의 심리 프로필을 띄웠다. 최진우는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는 자신 외에 그 누구도 믿지 않죠. 64자리 암호라면 분명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일 겁니다. 예를 들면 그가 태아와 진양을 모두 삼키겠다고 처음 다짐한 날, 혹은 그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겼다고 생각한 날, 그녀는 자신이 약혼녀로 지내며 파악한 최진우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작전 개시일 D-Day. 서울 여의도 증권가가 개장하는 오전 9시. 한희수는 안가의 메인 컨트롤룸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들어왔습니다. C기업 주가 최진우 측 차명 계좌에서 매수세 확인됩니다. 태아그룹의 트레이더가 긴급하게 보고했다. 좋아요. 계획대로 미끼를 풉니다. 1차 매도 물량 투하. 하지만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처럼 위장해요. 같은 시각 권도준은 검은색 택티컬 기어를 착용한 채 일신그룹 타워의 환풍구를 통해 오 팀장과 함께
최진우의 집무실 바로 아래층에 잠입해 있었다. 그는 박지혁 일대 보여줬던 전투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첨단 장비를 다루는 전문가의 모습이었다. 오 팀장 내부, CCTV, 루핑 시작해 오전 10시. 이수가 계획대로 2차, 3차 매도 폭탄을 투하하자 C기업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최진우의 사무실에서는 고함과 함께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돈을 더 투입해. 누가 파는 거야. 당장 막아. 도주는 천장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이수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최진우가 주가 방어에 정신이 팔린 사이 도준의 팀은 레이저 커터로 집무실 바닥을 조용히 절단하고 침투에 성공했다.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 팀장이 지문과 홍채 인식을 무력화하는 동안 도주는 이수가 예측한 암호 조합들을 키패드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오류, 접근 거부, 젠장 틀렸어. 시간이 없어. 한이수 도준이 인이어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컨트롤룸의 이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잠깐만. 그가 가장 경멸하는 것, 동시에 가장 집착하는 것. 아버지, 그리고 태하 그룹의 창립일, 그리고 진양 그룹의 창립일. 그는 우리 둘을 밟고 서겠다는 의미로 그걸 썼을 거야. 도주는 이수가 불러주는 두 그룹의 창립일 조합을 입력했다. 삐빅,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그들이 찾던 하드 드라이브가 꽂힌 도킹 스테이션이 있었다. 데이터 카피 시작한다. 오 팀장이 재빨리 복제 장치를 연결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진우가 주가 폭락의 원인이 외부 해킹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당장 내 사무실 보안 등급 최대로 올려. 아무도. 본부장님 30초 안에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강제 셧다운 들어옵니다. 오 팀장이 외쳤다. 데이터 복제율은 98%, 99%차. 완료. 도주는 하드 드라이브를 챙겨들고 이수가 지시한 금융감독원 신고 버튼을 누르라는 신호를 동시에 보냈다. 지금 도준과 오 팀장이 탈출하는 순간 컨트롤룸의 이수도 엔터키를 눌렀다. 최진우의 모든 차명 계좌가 동결되고 C기업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조사가 착수되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과 자신의 사무실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주는 증거를 확보했고 이수는 그의 돈줄을 끊었다. 두 재벌 후계자의 완벽한 공동작전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왔다. 한남동의 비밀안가는 작전 성공의 흥분 대신 무거운 정적으로 가득 찼다. 권도준이 확보한 하드드라이브의 복호화가 완료되었고 한이수의 금융팀은 최진우의 모든 자금줄이 완벽히 동결되었음을 확인했다. 베어 트랩은 성공적으로 작동했고 사냥감은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오전 9시 정각 뉴스가 터져 나왔다. 어제의 선정적인 스캔들이 아닌 한면톱을 장식한 경제 섹션의 헤드라인이었다. 일신그룹 최진우 이사 수천억 원대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 포착. 금융감독원의 발빠른 조사 착수 보도가 뒤를 이었다. 이것은 한이수팀이 작전 종료와 동시에 익명으로 제보한 결정적 증거 자료에 기반한 것이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몰락을 직감했다. 그가 일신타워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평소에 깍듯한 단 경호원들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믿었던 돈과 권력의 네트워크는 하룻밤 사이에 그를 외면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최진우는 이성을 잃고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이사들의 차가운 경멸뿐이었다. 메인 스크린에는 그가 C기업의 주가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음성 파일과
권도준이 빼돌린 차명 계좌에 원본 장부가 떠 있었다. 증거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이건 조작이야. 태하 진양 그놈들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렸다. 그의 오만함이 쌓아 올린 성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두 후계자의 손에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일신그룹 이사회는 그 자리에서 최진우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그를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비밀안가 작전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에 최진우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속보가 떴다. 태아그룹의 분석팀과 진양그룹의 보안팀원들은 짧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하지만 그 환호는 이내 잦아들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진 순간 그들은 다시 라이벌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한희수의 팀이 먼저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권도준의 오 팀장 역시 말없이 서버룸의 데이터를 파기했다. 작전을 위해 공유했던 모든 정보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두 그룹의 엘리트들은 서로에게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묵묵히 철수를 준비했다. 한희수와 권도준은 이 모든 과정을 방 중앙에서 지켜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설펐던 동맹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수고했습니다, 권 본부장. 한희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한 상무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제공해준 데이터 유용했어요. 한 상무의 금융 전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권도준 역시 권 본부장의 가면을 썼다. 덕분에 우리 내부의 쓰레기, 최진우와 연결된 비자금 라인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었죠. 그들의 대화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의 그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강민서와 박지혁의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볍게 목례하고 각자의 팀과 함께 안가를 떠났다. 한희수가 태아그룹 본사 아버지 한 회장의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한 회장은 드물게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최진우의 몰락기사가 담긴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잘했다, 이수야. 최진우를 제거하고 일신과의 불필요한 합병을 막았어. 그것도 진양놈들 힘을 이용해서. 하지만 그의 미소는 이내 사라졌다. 허나 잊지 마라. 진양은 진양이다. 권도준은 권 회장의 아들이고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적수다. 이번 일은 그저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일시적인 거래였을 뿐이야. 이제 최진우라는 장애물이 사라졌으니 너의 진짜 임무를 준비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권도준과 함께 작전을 지휘하며 느꼈던 기묘한 신뢰감과 지적인 희열. 그것은 그녀가 지금껏 그 어떤 파트너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것이 단순한 동료애인지 아니면 박지혁에게서 느꼈던 감정의 연장선인지 혼란스러웠다. 같은 시각 진양그룹 권 회장의 집무실. 권 회장은 아들 권도준의 보고를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는 오 팀장이 별도로 제출한 작전 보고서까지 꼼꼼히 검토했다. 최진우를 제거한 건 좋다. 하지만 태하와 너무 깊이 엮였어. 한희수, 그 계집애가 내 생각보다 훨씬 영악하더구나. 권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 애비보다 낫다. 그 말은 우리에게 더 위험한 적이 될 거란 뜻이다. 시골에서 벌인 소꿉장난 같은 감정 노름에 휘둘리지 마라. 이제 진양과 태하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도준은 부동자세로 대답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심장 한구석은 그렇지 못했다. 강민서가 아닌 한희수의 진짜 모습. 냉철한 전략가,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판을 읽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그가 유일하게 인정한 적수이자 파트너였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최진우의 몰락으로 떠들썩했지만
한희수와 권도주는 각자의 제국에서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수는 태하의 신규 사업을 진두지휘했고 도주는 진양의 내부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그들은 다시 완벽한 재벌 후계자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희수는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문득 화원의 흙냄새를 떠올렸다. 화려한 드레스룸에서 파티 의상을 고르면서도 박지혁이 무심하게 던져주었던 낡은 무릎담요의 온기를 그리워했다. 한희수의 삶은 완벽했지만 강민서의 마음은 공허했다. 권도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날의 긴박했던 차량 추격전을 복귀했다. 자신을 보호하려던 강민서의 겁에 질린 하지만 당찼던 눈빛, 그리고 공동작전을 지휘하던 한희수의 빛나던 눈빛. 두 모습이 겹쳐지며 그의 이성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강민서와 박지혁은 거짓된 가면이었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 나눴던 감정, 서로의 고독을 알아보고 위로했던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다. 오히려 지금의 한 상무와 권 본부장이야말로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위해 연기하는 거대한 가면일지도 몰랐다. 공동의 적은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다시 정해진 길 서로를 적으로 겨눠야 하는 운명 앞에 섰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가장 진실했던 그들의 관계를 위해 싸울 것인가. 그날 밤 한희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망설임 끝에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는 공동작전 중 알게 된 그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번호 하나를 눌렀다. 권도준의 사적인 직통번호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태하의 상무가 진양의 본부장에게 거는 전화가 아니었다. 권도준의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다. 그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닌 분명히 아는 그 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 팀장이 경고했던 가장 위험한 번호. 이 전화를 받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과 가문의 운명을 거스르는 첫걸음이 될 터였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희수는 눈을 감았다. 만나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 상무도 강민서도 아니었다. 그저 한희수 그 자체였다. 최진우 얘기도 태하와 진양 얘기도 아닌 우리 얘기요. 스피커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도주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그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심판은 끝났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그들은 약속 장소를 정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이 강민서와 박지혁으로서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던 곳, 서로의 고독을 어렴풋이 엿보았던 한강의 둔치. 그곳은 두 사람의 거짓된 정체성이 만난 유일한 진실의 공간이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한희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권도준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작업복이 아닌 잘 재단된 코트를 입고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지혁의 거친 실루엣은 사라졌지만 그가 풍기는 특유의 고독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수가 그의 옆에 나란히 서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최진우를 잡기 위한 전략적 동맹은 끝났어요. 우린 다시 저기죠, 권 본부장. 그녀는 일부러 직함을 불렀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도주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적, 태하와 진양. 그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운명이었지. 그는 강물을 향해 돌멩이 하나를 찼다. 하지만 그 운명 속에서 난 당신을 만났어. 강민서라는 가짜 모습으로. 그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펜트하우스에서 만났을 때의 분노도,
N서울타워에서의 냉철함도 아니었다. 그가 박지혁이었을 때 가끔 보여주었던 깊고 혼란스러운 눈빛이었다. 그 시골 화원에서 흙 묻은 장갑을 낀 당신을 봤을 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 평생 처음으로. 나도 그랬어요. 이수가 고백했다. 정해진 길에서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라는 또 다른 운명을 만난 거겠죠. 박지혁이 권도준이라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날 속였으니까. 서로 속였지. 도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연극을 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연극을 하는 동안에만 진짜 나 자신이었던 것 같아. 태하의 한희수도 진양의 권도준도 아닌 그냥 한 여자와 한 남자로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진실을 마주했다. 그들의 관계는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그 거짓말 속에서 피어난 감정은 진실이었다. 이제 그 진실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다. 어떻게 할 거죠? 이수가 물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적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 도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우리는 아버지들의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반항가처럼 도망치지도 않아. 당신과 내가 최진우를 잡았을 때처럼 우리는 반항가가 아니라 유능한 리더로서 그들을 설득할 거야. 설득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들을 그건 불가능해요. 이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니까. 맞아. 비즈니스지. 도준의 눈이 빛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더 거대한 비즈니스, 더 완벽한 미래 전략을 제안할 거야. 태아와 진양이 서로를 죽이는 대신 손을 잡아야만 하는 이유를 며칠 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또 한 번의 비밀 회동이 열렸다. 장소는 태아도 진양도 아닌 중립적인 호텔의 VVIP 회의실. 한 회장과 권 회장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두 노회한 사자의 눈빛에는 사귀지 못한 적대감이 가득했다. 이따위 우스꽝스러운 자리를 만든 이유가 뭔가 한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권 회장 역시 차갑게 말했다. 내 아들이 내년 딸에게 홀리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이지. 분위기는 일촉즉발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희수와 권도준이 나란히 들어섰다. 두 사람은 반항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 그룹의 최고 전략가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다.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과거의 감정 싸움을 끝내고 미래의 생존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수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최진우의 몰락 과정을 띄웠다. 최진우는 우리 두 그룹의 반목을 이용해 성장한 기생충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견제하느라 낭비한 자원과 시간, 그 빈틈을 노린 거죠. 제2, 제3에 최진우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이어서 권도준이 나섰다. 우리는 그를 잡기 위해 처음으로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완벽했죠. 그는 태하의 SCM 노하우와 진양의 물류 보안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두 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거대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도준이 두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은 태하진양 전략적 동맹입니다. 우리는 이 동맹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와 실력으로 두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녀들의 반란을 예상했지만 자신들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들고 나올 줄은 몰랐다. 그들은 제안서를 훑어보았다. 완벽했다. 두 그룹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하는 그들조차 평생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림이었다. 한 회장과 권 회장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수십 년의 적에. 하지만 그들은 사업가였다. 그들은 자녀들의 눈에서 과거 자신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야망과 능력을 보았다. 그리고 그 두 능력이 합쳐졌을 때의 파괴력을 직감했다. 이런 건방진. 권 회장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들놈이 겨우 이 정도 계집애한테 빠졌을 리가 없지. 태하의 딸이 아니라 태하를 이끌 괴물이었군. 한 회장 역시 굳은 표정을 풀었다. 내 딸이 고른 놈이 진양의 멍청한 후계자일 리는 없었고 그것은 허락이었다. 혹은 그들의 능력을 인정한 항복 선언이었다. 두 노회한 사자는 마침내 자신들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리더들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경기도 외곽의 작은 포장마차. 한희수와 권도준이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화려한 수트와 드레스 대신 편안한 니트와 셔츠 차림이었다.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가 그들을 아는 체했다. 어이구 오랜만이네. 그 훤칠한 총각이랑 예쁜 아가씨 그새 때깔이 더 좋아졌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떡볶이와 어묵 국물이 나왔다.